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46만 6,658명입니다. 그중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2만 8,88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인구를 제외한 4,543만 7,769명, 즉 전체 인구 대비 88.3%를 차지하고 있는 70세 미만의 인구에 대해 세대별 명칭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60대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흔히 58년 개띠라는 독특한 명칭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이뤄진 세대입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산업화 일꾼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 세대입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되기도 했던 세대인데요.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성향과 현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X세대로 불리는 40, 50대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3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중심 세대이기도 하죠. 여기서 50대는 특별히 86세대로 1960년대에 출생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항한 민주화 세대입니다. 따라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한편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세대입니다. 또한 같은 세대이지만 40대는 1970년대 출생해 1990년대 민주정부 시대의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세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반공적이고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학비와 주택 마련 비용을 제공받으며 성장한 관계로 본인의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나름대로 적절한 소통을 하면서 효도를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낀 세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셋째는 밀레니엄 세대 또는 M세대로 불리는 30대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제적 환경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성장했지만 뜻하지 않은 IMF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매우 경제적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주의와 뚜렷한 독립 성향을 가진 세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X세대와는 달리 아이의 가치관이 다른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과 대화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Z세대로 불리는 20대입니다. X세대들의 자녀들인데요. 선진국형으로 도약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대부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기보다는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섯째, 알파세대라고 불리는 10대입니다. M세대 자녀들로서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마스크 세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X세대의 자녀인 Z세대와 M세대 자녀인 알파세대를 합쳐 Z알파세대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핑미 세대라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20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년기부터 모바일을 통해 로그인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크지만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따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너무 다르다 보니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세대 간의 갈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노사 갈등, 젠더 갈등, 이웃 갈등, 빈부 갈등, 정치 갈등, 직장 갈등,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한국의 갈등 세계 1위 됐다. 한국이 문화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이란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등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갈등 세계 1위라고 명시한 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 정당, 정치 이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돕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인데요.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은 40%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둘 다 80%에 달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27개국 시민들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은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격렬한 갈등이라는 게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왔는지, 그중에는 이처럼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는 문화 충돌 또는 세계관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지만 한번 권위의 붕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회적 권력의 급격한 와해 현상입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기존의 지위 집단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세대에게 그들은 냉소의 표적이자 경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의 철회가 일어나는 것은 불신 때문이죠. 경쟁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고 사회 지도층이 비도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의 주역인 5060의 시선으로 2030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옷차림새, 말투, 취향은 물론이거니와 희망 직업이 비교적 자유분방하고 영상문화에 매료되고 5060에게는 온통할 수 없는 일투성이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관 충돌 혹은 문화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긋지긋할 정도로 상대를 향해 험담과 인격을 공격하는 정치적 갈등을 보아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상대를 향한 험담과 인격적 공격은 갈수록 심해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의 정치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마저 분열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언론도 이에 편성하여 보수와 진보로 갈리어 연일 상대 진영의 약점을 공격하며 시민 지지층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연합보다 갈등의 양상을 보일까요? 사실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겨나죠. 현실과 이상의 큰 차이가 존재할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부족한 물질과 자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도 발발합니다. 네, 우리 교재에 4가지 갈등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참고하기로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종 갈등의 문제를 종결시킨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그가 인종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종결시키고 있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럭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었다. 만델라는 럭비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이날 남아공 대표팀은 강호 뉴질랜드를 누르고 승리했다. 눈길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던 흑인과 백인은 인종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화합을 이루었다. 스포츠가 가진 힘 너머에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신념을 지켜온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다. (1964년) 46세의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백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 활동에 참여한 혐의였다. He's created Mkhonto weSizwe, which is the underground armed movement, and it's Nelson Mandela who's the central figure in developing the rationale and the strategy for that underground movement, which is an armed wing of the ANC. And in part for doing that, he ends up in jail. And The Africans want the franchise on the basis of one man, one vote. They want political independence. 남아공 인구의 16%에 불과한 백인들은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흑인들을 지배해왔다. 1948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백인의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이다. So where the apartheid government's vision about South Africa was that diverse people could never live together, and that the white people were superior and that they therefore needed to dominate.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흑인들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흑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행법은 흑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인종분리 정책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시위는 계속됐다. 1976년 소웨토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은 학교 수업을 백인들의 언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항하는 시위였다.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150여 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다. so the level of violence has increased, the confrontations have increased, students are protesting, urban residents are protesting, trade unionists are protesting, and that's a period of much stronger opposition within South Africa. 수감 중이던 만델라는 부인 위니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며 흑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갔다. 보타 대통령은 흑인들의 투쟁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했다. We are standing here firm as a nation of white people. I am not considering even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black majority government in South Africa. 보타는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흑인들의 희생은 더욱 커졌다.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누군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But by the late 80s, the conflict was getting very severe, and they then decided, the liberation movement through Mandela then decided that the time was right to have a negotiation with the regime. So that we don't have to destroy the country. We don't have to see more South Africans die. 1985년 봄 감옥에 있던 만델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 만델라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법무부 장관 코비 쿠에체였다. 만델라가 제안했던 회담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는
티타임을 가졌고 얼마 동안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흑인 저항단체가 백인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폭력은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흑인 단체에 대한 금지령을 푸는 것과 흑인 지도자들의 석방 문제를 먼저 논의했다. 회담은 해를 넘겨가며 비밀리에 계속됐다. Let's be clear, there were people who were very critical of that. Even when there were negotiations, there certainly were South African activists who argued that the ANC should continue its struggle, not that they should negotiate. And the terminology is very striking.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그의 동지들에게도 회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만델라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보타 대통령이었다. 백인 정부와 흑인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보타 대통령을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한동안 답이 없었다. (1989년 7월 5일) 아침, 마침내 보타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타 대통령은 다혈질의 싸움꾼으로 유명해 늙은 악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왜 흑인들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만델라와의 대화에 응했던 것일까? 당시 국제사회는 흑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남아공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There was a divestment campaign from the rest of the world towards South Africa, which was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for South Africa to get bank loans, except at very high rates of interest. It was making it difficult for it to get oil. Apartheid was becoming a very expensive system to operate. So I think Mandela, in that context, realized that there was an opening, that there was a room for negotiation, and that was something to be experimented with. 만델라는 보타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보타는 악수를 청하며 걸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만델라는 100년 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인 백인들의 투쟁과 현재 흑인들의 투쟁이 다르지 않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예의를 갖추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 남아공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만델라는 폭력과 갈등 대신 화합을 택했다. And behind him was a philosophy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South Africa. The main question was, so what are we fighting for? It's not just about getting rid of the apartheid government. What comes beyond that? 수감 생활이 길어질수록 만델라의 명성과 영향력은 높아져갔다. 세계 각지에서는 만델라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만델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The movements all around the world, people in London, people in New York, people in Sydney, starting to wear T-shirts, Free Mandela. It created an enormous amount of pressure, so much so that international companies were also forced not to have any dealings with South Africa. 1989년 9월, 건강 문제로 사임한 보타의 뒤를 이어 데클레르크가 대통령이 됐다. 데클레르크는 즉각 만델라와의 협상에 나섰다. I wish to put it plainly that the government has taken a firm decision to release Mr. Mandela unconditionally. I am serious about bringing this matter to finality without delay. 1989년 10월 10일, 클레르크 대통령은 만델라를 제외한 7명의 정치범의 석방을 발표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석방이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포함한 흑인 저항 조직에 내려진 금지령도 철폐됐다. 인종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만델라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빨리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양측 모두 탄압, 폭력, 그리고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마침내 만델라가 석방됐다.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만델라가 세상을 향해 걸어나왔다. 큰 문으로 들뜬 사람들이 그의 첫 연설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I stand here before you not as a prophet, but as a humble servant of you, the people. 석방 후 만델라는 남아공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데클레르크 정부와 공식 협상을 통해 새로운 헌법 제정과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선거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협상을 하는 중에도 흑인 세력과 백인 정부와의 폭력 사태는 계속됐다. 매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There was constantly the risk that notwithstanding the commitment of some participants to negotiate a transition, there were others who were sufficiently unhappy that it would fall apart.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투쟁이 계속되던 시기, 흑인 저항단체의 지도자 크리스 하니가 백인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흑백간 전면적인 내전이 터질 위기였다. 만델라는 당장 요하네스버그로 달려갔다. 만델라는 흑인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관용에 호소했다. This is a watershed moment for all of us. Our decisions and actions will determine whether we use our pain, our grief, and our outrage to move forward to what is the only lasting solution for our country. An elected government of the people. 만델라의 진심이 담긴 연설은 효과를 발휘했다. 평화와 화합에 대한 만델라의 굳은 신념 덕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Mandela did instead was that he did not make it a black problem, he did not make it a white problem, he made it an everyone problem. In that we as South Africans, we are in trouble. We are hurting. It's pain for everyone involved. 1994년 4월 만델라의 오랜 대화와 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이 참여하는 자유선거가 이루어졌다. $350 years of struggle. You can imagine that moment, that day on the 27th of April when people went to vote. I myself was, I think I was about 35 years old or 37 years old. I voted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35 years old because I was disenfranchised. So it was a great day of national celebration. 만델라가 이끈 아프리카 민족 회의는 전체 투표의 62.5%가 넘는 압승을 거두었다. 300여 년간 이어졌던 백인 통치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취임 선서가 이루어졌다. Never, never, and never again shall it be that this beautiful land will again experience the oppression of one by another and suffer the indignity.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적인 보복 대신 흑백 화합을 위해 헌신했다.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아공의 문을 연 만델라. 평화와 화합의 정신은
그가 조국에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이다. 나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변하길 바라겠습니까? 치졸한 복수보다는 연민과 자제력과 관대함이 상대를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영상을 보고 그가 인종 갈등을 종결시킨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